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역 면제 판정을 받기도 전에 면제로 처분받은 게 공식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진 새정년 의원실이 공개한 황 후보자 병적 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나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단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겁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 끝에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단마진을 치료해왔다는 어떤 의학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신체 등위가 결정되는 게 정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양복 맞추러 가서 옷 먼저 만들어 놓고 신체 사이즈 잰 격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한간에서 말하는 신의 아들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메르스 유전자 변이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르면 내일 발표된답니다. 3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전파력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이죠. 혹시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 의학적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내일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르스는 2m 이내에서 기침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기침 예절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건 공중 에티켓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정직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더라면 괴담 수준의 공포는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났습니다. 뉴스 브리핑 통해서 김효진 PD에게 좀 더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김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격리자 또한 1,600명 넘어섰다고요? 네. 어제보다도 한 300명 가까이 더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감염 확진자는 35명, 감염 의심자는 6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의심자 하룻밤새 133명 늘었지만 전날
하루 동안 468명이 감염 의심자로 확인된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다행히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복지부는 또 오늘 현재 격리자는 어제 1364명에서 303명 늘어난 16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택격리는 1257명, 기관격리는 144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격리 해제자 6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격리되어 있었다가 격리에서 풀려난 사람은 모두 합쳐서 62명이다. 이 그렇죠. 말이죠. 다 나은 사람들이겠죠. 네. 예. 복지부는 또 2번, 5번, 7번 환자는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면서 48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퇴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다행스러운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11번, 14번, 16번 환자는 현재 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격리 해제자 62명 중에는 다 완쾌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서 즉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굳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 네. 이렇게 되겠죠. 11, 14번, 16번 환자는 현재 상태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예. 세 사람은 좀 더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 처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메르스가 이제 최초 발생지가 평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안에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나갔다는 것도 우리 방역 체계에 조금 허술한 점, 일일이 다 막기는 사실 힘듭니다만 그 점에서는 조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격리 치료를 받던 80대 남성이 결국 숨졌죠. 그래서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물론 이분은 아직 확전은 아닙니다만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격리돼 있던 83살 A씨가 숨졌습니다. 남자고요. 이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과 한 병실을 사용해서 지난달 30일부터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숨진 A씨는 지난 2일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전날 채취한 검체를 토대로 한 2차 검사 결과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또 불안한 점이 주목이 되는 거는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 나왔다고 해서 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사실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A씨가 숨진 대학병원은 대전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달 28에서 30일 6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네. A씨는 이 폐렴으로 지난달 9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던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한 병실을 사용해서 지난달 30일부터 격리가 돼 왔고요. 해당 병원의 한 관계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메르스 확진 환자 하고 한 병실을 썼다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A씨의 부인을 비롯해 아들 등 가족 4명이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돼 있어서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현재까지 모두 2명이며 A씨가 만약에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될 경우 최초 3차 감염 사망자로 기록이 됩니다. 네.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WHO나 외국 의료계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3차 감염자가 이제 사망까지 하게 되는. 근데 사실 중동, 이 메르스의 본거지? 진원지라고 해야겠죠. 진원지. 발원지. 진원지인 중동에서도 3차 감염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았는데 제가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메르스 오감염, 메르스에 대해서 토의한 자료를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걸 꼼꼼히 한번 읽어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심했는데 거기에서도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일어났지 지역사회의 감염, 이른바 제3차 감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집계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유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분석 결과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미약한 거고 예. 본래 노약자, 본래 또 호흡기 계통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여행 제한국에 넣지도 않고 있답니다. 지금 예. 중동을. 그런데 비교적 의료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초기에 빠르게 퍼지고 3차 사망자까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예. 놀랄만 하겠죠. 네. 이게 3년 전에 2012년 중동 지역에서 처음 나왔지만 사실 우리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중동에 안 가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만큼 병원 내에서의 감염 정도였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 수준이었는데 우린 지금 막 퍼져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자, 국회 상황 좀 보십시다. 정치권. 국회법 개정안.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행정부에게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 자꾸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간의 진실공방 차원으로 이제는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중질환이더니 이제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진실공방은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서로 패를 까보면 되죠. 예. 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냥 무시하고 고했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맞선 형국입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야 간 국회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요.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늦추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 간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다. 이 비서실장이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청 간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다. 제 말씀이 맞다. 이렇게 네. 기자들에게 강조를 했고요. 또 네. 지금 그렇게 진실게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 아닌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야당과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시비 논란이 붙은 겁니다. 네. 예. 청와대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뭔가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을 할지 전혀 모르지 않으면서도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감이 지금 포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국회법 개정안 자체를 연일 화제에 올림으로써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끌고 가려는 데는 그 어떤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도 있고 메르스 관련 있고도 한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티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두 사람 간의 통화에서 어느 한 측이 녹음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진실 공방은 가려질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판정을 할 겁니까? 이 드러난 얘기만으로 보자면은 네. 그냥 이건 뭐 추측인데 이병기 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다는 거. 요건 유승민 원내대표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적을 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야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원내대표는 원내 국회 법안 처리, 의사 일정 이런 거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정도로 알아듣고 알아서 해야지 말이야. 그 눈치 없이 그걸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청와대와 당 원내대표 사이에 즉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의 역학관계라거나 서열, 의전 이런 건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비서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한 겁니다. 청와대 비서진들 사이에서나 실장인 것이지. 제가 뭐 유승민 대표를 옹호하자 하면 전혀 아닌데 오가는 품새가 그리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계속 별걸로 만들어 보려는 그 저의가 좀 보여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당청 간에 이렇게 진실게임을 해야 하는 이 상황,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기본적인 당청 조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은 ABC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수습을 하는데 유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 해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사퇴를 대놓고 촉구했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촉구에 대해서 다 같이 풀어야 한다. 예, 이런 말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뽑힌 지 한 넉 달 됐습니까? 그 정도 됐죠? 네. 예. 잘할 거라고 뽑아놓고는 왜들 그러는지. 자,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정현 최고위원입니다. 네네. 예,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다 들으면 아실 터이니까들. 예. 이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국회에서 폐기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이걸 지금 뭐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겁니까? 별별 소리를 다 듣네.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요.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만약에 다시 상정이 되면은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가결이 됩니다. 네. 예. 앞서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자, 즉 그때처럼 동일한 수준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에서도 통과가 되고요. 만약 당시 찬성했으나 재의결 때 반대로 돌아서는 표가 다수 나오게 되면 실제로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아예 본회의에 붙이질 못하면 또 그 상태로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류가 된다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수정하는 방안, 여야가 함께 강제성이 없다고 선언하는 방안 등이 있겠지만 야당의 반대로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뭐 그리 심각해서 그 정도까지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 최고위원이라고 자기도 좀 최고위원답게 한마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양반 이게 재선 의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드러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든든하겠습니다. 예. 이 뭐 의리의 돌쇠도 아니고 아니 행정부에 송부도 하기 전에 수정하는 물론 국회법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안을 한번 만들어 놓고 시행이나 공포 전에 뭔가 심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할 수는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그건 고도의 정치 행위인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여야가 211명이 합의를 했으면 일단 법대로 움직여보면 되는 거죠. 예. 응?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위원이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기도 전에 짚고 까불고 할 일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안 하면 벌써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왈가왈부. 근데 오늘 그 조간 보도 뭐 보셨겠지만은 1998년에 네. 박근혜 당시 의원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예, 안상수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이 법보다 훨씬 더 강제성이 강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답니다. 예. 예. 기억력이 그 사람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집권 이전의 일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예. 이거는 이정현 의원이 뭔가 오바를 해도 단단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체검사 받으러 가서 네. 저는 뭐 어디가 아프고 매일 가렵고 잠을 잘 못 잡니다. 뭐라고 했더니 만성 단마진 갔다. 예. 바로 면제 판정을 하고 면제 판정을 받고 단마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러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6일 뒤에 가서 예. 거기서야 단마진 맞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오늘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했다는 황 후보자 병적 기록표가 근거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 야당 위원이기도 하죠. 네. 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으로 징병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위 병종 판정 받아서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날짜 1980년 7월 4일입니다. 면제란 얘기죠, 결국은. 네. 제2국민역. 자, 1980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단마진을 최종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엿새 뒤인 7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병무청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병무청 관계자는요. 황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 1980년 7월 4일 피부 비뇨과 부분이 이상으로 판정됐는데 이상 판정자를 당일 병종으로 판정해 병역 면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면서 피부 비뇨과 이상 소견에 따라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서 7월 10일에 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제 처분을 당시에 7월 4일에 네. 예, 신체 검사 직후 내린 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병무청이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병적 기록표에 보면은 예. 7월 4일 날 이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답이 네. 아주 간명합니다. 자, 병적 기록표를 기록하는 담당 실무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것일 뿐. 예. 예. 7월 10일에 병역 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은 맞다. 예. 간명합니다. 클리어가 싹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헤어스타일 미용실입니까? 스타일이 다르게? 예. 국가 그 중요한 병역 군대 가냐 안 가냐 또는 방위냐 이걸 결정하는데 무슨 개인별 스타일에 의해서 이거를 해명이라고 내놓은 병무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인사청문회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우리 대한민국 병무행정의 어떤 기조가 굉장히 실무자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예. 그러는 어떤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나 봅니다. 이게 오늘의 무슨 뉴스 어록 말말말 이런 걸로 뽑혀도 단연 1등일 것 같은데요. 병적 기록표를 기록하는 담당 실무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예. 네. 스타일리시한 그런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네. 8일 8, 90 네네네. 사흘이죠. 그 기간 중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서 예. 그 스타일이 다른 병적 기록표 담당 실무자들의 그 근무 스타일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추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 아주 좋은가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뉴스 브리핑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추임새가 들어가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예. 자, 실생활 문제 하나 짚어보죠. 주택 월세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30대 가구주의 소비가 더 위축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경제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주거비 상승은 이들 계층의 소비를 둔화시켜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김정성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경제팀 과장은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월세 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란 분석 보고서에서요. 월세 주거비 상승은 전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주로 저소득층 및
39세 이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월세 주거비가 1% 올라가면 전체 가구 소비는 0.02% 감소하는데 특히 저소득층 소비 감소율은 0.09%로 평균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월세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60% 오른다면 네. 전체 가구 소비는 1.1%밖에 안 줄지만 저소득층은 5.4%, 30대 이하 가구는 4.8%. 예, 굉장히 크게 거의 5배가량의 영향을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월세가 오르면 소득 분배율도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정성 과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월세 주거비 상승이 경직성 지출을 늘려서 재산 형성을 제약한다. 그러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병적 증명서 관련해서 엿새 차이가 나는 것. 예. 이런 말을 한 게 있군요. 이거는 원래 원고에 있었는데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 병무청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첨부된 병적 증명서에도 병역 면제 처분일이 7월 4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병무청의 병적 증명서 발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병역 면제 최종 처분일을 7월 10일로 정정한 병적 증명서를 황 후보자에게 곧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30여 년 전에 지금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30여 년 전에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죠. 담당자의 실무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예. 신체검사 받은 날은 7월 4일이고 그 엿새 뒤인 단마진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건만 최종 확정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엿새 전에 그러니까 신체검사 받은 직후. 대개 신체검사 받으러 간 날 그게 정해지죠. 제2국민력, 제1국민력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받아봤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재검 병원으로 예. 그렇다고 보면 당일날 판정을 하지 않고 재검을 해서 예. 재검 끝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황교안 씨는 지금 첫 신체검사 받으러 가서 이미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리고 6일 뒤에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만성 단마진을 최종 확정 받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은 거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정정한 새 병적 증명서를 황교안 후보자에게 발급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게 문제 같은 거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통일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형 병적 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드리겠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30몇 년 전에 작성한 최초의 공문서는 그냥 지금이라도 아무 때라도 문제가 되면 예. 찢어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새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병무청에 대한 국정조사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국가 행정이군요. 예. 참 메르스보다 더 열받게 하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1분 딱 들어왔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진근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DP가 아니라 GNI라고 하죠.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 증가했다. 그래서 거의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살림살이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입니까? 예, 일단 GDP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육 조건이 나아지면서 올 1분기 GNI가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GDP는 전기 대비 플러스 0.8% 증가에 그쳤지만은 GNI는 4.2%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육 조건이 크게 개선됐고 이자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한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을 제공하고 이자나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돈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GNI는 GDP 플러스 국외 소득 빼기 외국인한테 지급한 요소 소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분기 3조 5천억이었는데 5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외국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큰 손들, 자본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 요인은 GDP가 0.8% 증가에 그쳤지만은 예. 해외 공장이라든지 또 해외 주식 채권 시장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몇 특수계층들의 형편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GNI라는 산출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5%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좋아졌다고 그래서 나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좋아졌나 해가지고요. 5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수출이 11%나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렇게 4차 이게 이제 엔저 현상에 따른 비상이 걸렸다. 지금 이 말인 거죠. 요즘 네, 일본 그렇습니다. 돈이 크게 약해져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 요커들도 한국에 안 오고 다 일본으로 간다면서요? 예, 최근에 많이 그렇습니다. 엔저 현상이 2013년 말부터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달러당 77엔에서 출발을 했는데 100엔 돌파하고 110엔 돌파하고 어제 125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저지선은 145엔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엔저 장기화와 심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엔저가 2014년 초부터 계산하더라도 내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진행된다면 수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네. 과거를 보면은 1988년에서 90년에 엔저 현상이 있어서 우리 수출이 급감했고, 또 95년부터 97년까지 IMF 직전에도 수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에도 엔저가 진행되었지만 이때는 차이나 인프라 붐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출 호조로 인해서 극복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상당히 구조적 내수 침체다가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특수 덕에 한 번은 벗어났지만 네. 앞으로는 사정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들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상재 유진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은 그 2010년 이후로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상당히 축소하면서 중국이 유럽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수출이 지금 감소했고 또 엔저 역량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시티그룹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감소는 구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엔화 약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의 위협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1%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대에는 1%대 중반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가 되게 2%, 1% 막 그랬었죠. 몇 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지금도 고용을 못 하는데 더 고용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특단의 그 내수 부양책하고 또 그 지금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를 약세로 돌리는 정책들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화를 인위적으로라도 좀 약하게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우리 맘먹는다고만 그대로 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에 개입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외화를 써야 할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뭐 환율은 외교전이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큰 문제군요. 2020년대에 1% 중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은행이 또 뭐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 원래 통화위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 전망보다 그 우리 경제 불황의 골이 더 깊다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물가, 수출, 거기다가 메르스 여파까지 내수시장 침체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늦지 않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회복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금 전에 열거를 하시긴 했는데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기준금리 인하해야 될 그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5월 실물 경기 지표가 4월처럼 굉장히 부진하다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 6%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16% 누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88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아베노믹스 이후로 엔화가 60%나 절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미국에서 소나타 가격이 캠리보다 비싸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금리 번째로는 잠깐만요, 오 대표. 금리를 내리면 미국 시장 같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 지금 소나타와 캠리를 비교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금리를 내리면 지금은 캠리보다 소나타 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역전돼 가지고. 그럼 소나타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일단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원화 강세에서 원화 약세로 이렇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네.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업체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내려서 다시 소나타가 캠리보다 싸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싸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수출 단가 코스트를 더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 일본이 워낙 공격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60%나 전라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원행값이 보통 1,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수출 업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880원대로 떨어졌고 원화가 굉장히 그 MB 정부 시절 약세일 때는 1,430원까지 갔었거든요. 100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880원이니까 수출 업체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880원에 가 있는 거를 만약에 1,000원으로 다시 올리려면 1,000원으로 되돌리려면 우리 원화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계속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환율 정책을 고수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환율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 환율이 상대적이면 우리 한국 정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금리 인하와 그 외환시장 미시적 개입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한적인 효과 정도일 것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 요인 가운데 두 가지는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거쳤고 메르스 공포로 인해서 6월 이후로 내수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일단 출입이나 통행을 자제하니까 모임들 취소하고 밖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건 아주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고들 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 다른 뉴스 하나 볼까요? 미국계 헤지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오늘 전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는 삼성 에버랜드였는데 그 제일모직의 합병의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양사의 합병 진행에 예기치 않은 복병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계 헤지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그 260억 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29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6월 3일까지 4.95%였다가 그러니까 5%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요. 네. 하루 만에 2.2%를 주식을 매입해서 7.1%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어제나 며칠 전에 아무튼 그렇게 많이 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삼성물산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삼성물산은 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19%, 외국인들이 32%, 국민연금이 9.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조건에 보면 1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7.1%에다가 10% 정도를 더하면은 합병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 비상이 걸렸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삼성물산이 10% 급등했고 제일모직이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합병 조건 가운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있는데 삼성물산이 57,000원대, 제일모직이 156,000원대 있는데 오늘 주가가 69,500원, 191,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뭐 합병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나는 합병 반대한다,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외국인 자본을 좀 모은다고 해도 현재 형성된 가격으로 보면 합병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OECD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 기준치 뭐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것을 뽑아봤더니 한국이 OECD 전체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27등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11개 세부 평가 부문 가운데 사회적 연계 부문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등 11개 부문의 평가에서 2011년부터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한국은 원래 전체적으로 27위를 기록해서 하위권이고 특히 꼴찌를 기록한 사회적 연계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는가라는 응답인데 한국인은 72%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OECD 평균은 88%였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36개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이었고 건강도 31위, 환경 32위, 삶의 만족도 29위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반면에 직업, 주거, 소득 면에서는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적 연계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근데 한국인은 72%, 그러니까 열의 7 정도만이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촌 이내, 팔촌 이내 그 직계 가족의식, 이른바 일가 권속이라고 하는 의식이 유교 사상 때문에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고, 뭐 이웃사촌이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실지는 별로 안 그런가 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런 이웃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72%인데 적다는 말은? 예, 88%니까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뭐 교육받기로는 외국, 미국이나 유럽 이런 애들은 지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다 어쩌다 그랬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그러지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 IMF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사회를 너무 만연하면서 각자 도생 철학이 많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자신밖에들 생각 안 하고 사실 같은 아파트 층에 살아도 맞은편 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하죠. 네. 아무튼 OECD에서 뭔가 조사하면 아무튼 우리는 나쁜 거는 수익권, 좋은 거는 늘 꼴찌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18분 막 들어왔습니다. 5초 됐군요. 게시판 좀 잠깐 보죠. 노른재님, 금리 인하 부분에는 의문이 좀 많이 든다고요. 네, 어차피 예상 전망치죠. 아까 오진근 대표는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 4월이었나요? 1.75%로 3월이었죠. 지난 3월 1.75%로 낮춘 게 그리고 4, 5, 6월 이제 3개월째 되는 건데 네, 한번 보죠. 이거야 뭐 금통위원들만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아라비아 숫자 1을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환율은 두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 간의 문제이고 요즘 세계 환율은 달러가 아닌 엔화 주도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네. 러브2님, 미국의 연준, FRB요.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는데 그럼 해외, 특히 미국 자본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개들 그렇게 예상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경제적인 거 맞죠. 그러면 금융당국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만 빠져나가려는 외국 자본을 잡아두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 경제 체질이 약해서 국제경제적 요인이 나빠지면 외국에서 기침 좀 콜록콜록하면 우리는 바로 독감을 세게 알아버려서 몸살을 며칠씩이나 알아눕는 그런 체질인 건데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러브2님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경기를 살려야 하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문제는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중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하는을 법적으로도 독립성을 명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현 경제 상황과 향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 3년 단, 중기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십시다.
경제 전문가들도 아주 많으시군요. 낭인님, 우리나라는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다가 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수입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도 참 재밌어요.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몰라도 수입하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말이죠. 미국의 소나타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국내 금리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캠리 가격은 일본 엔화가 싸서 그런 거 아닌지요? 네, 궁금하시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클로렐라님. 아직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엘라베마인가 거기서 만든 것도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여기서 만든 거라면 조금 영향은 있겠죠. 아까 저도 경제뉴스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 부분은 조금 논쟁적이다 싶긴 했어요. 일단 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그게 쉽게 말해서 비교를 피부로 와닿게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팔리는 소나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은 저는 조금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봤는데 우리 오 대표는 좀 일정 부분 평가를 하는 거였고요. 캠리가 아시겠지만 소나타보다는 한 반등급쯤 고급 차종, 배기량도 그렇고 사양, 이른바 사양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미국에서는 옵션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선택하고 그 이외에는 다 추가해서 하니까 차량 가격은 국내에서 무슨 중위 또는 중상위급 옵션을 기준으로 한 가격 체계가 아니고 기본 사양으로 따져야 할 텐데 어찌 되었건 그건 동등한 조건일 테니까 어쨌거나 캠리가 소나타보다 한 단계 윗급이었다는 것은 상식이죠. 중고차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래 왔고요. 우선 배기량도 한 400cc쯤 저희가 클 것이고 국내 소나타를 미국에 팔 때 2,400을 파나요? 아무튼 그래서 캠리가 제니시스 그랜저 그거를 이름을 뭔가로 아벨랑제인가 뭘로 바꿔서 팔아가지고 캠리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시키고 그랬는데 현대차가 많이 컸죠. 그래서 소나타와 캠리가 동급으로 대결한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크긴 컸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소나타가 캠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즉 쌌기 때문에 시장을 빠르게 넓혀왔는데 캠리가 소나타보다 오히려 싸졌다니까. N저 때문에. 그렇다면 소나타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사실. 현대차가 20년, 15년 전만 해도 그래도 모든 일본차에 비해서 동급 대비 현격하게 싼 가격. 이것 때문에 그나마 새 차를 좀 팔았고. 그런데도 중고차 시장에서 일본차들은 제값을 우리 현대차보다 굉장히 가격이 좋았는데 이렇게 캠리와 소나타 가격이 역전됐다는 것은 정말 현대차로서는 품질을 완전히 캠리를 확실하게 압도해버릴 만큼 높이지 않는 한은 가격도 비싼데 캠리를 이길 재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현대차를 걱정해 줄 일은 아니죠. 그리고 외국에 내다 파는 차만큼 국내산도 좀 튼튼하고 야무지게 그렇게 잘 만들어야 욕을 안 먹고 그러는 건데, 세계적인 베스트 5 안에 드는 완성차 업계 중에서 자기 나라에서 홀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차는 아마 휴다이, 기아 모터스가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다인지 휴다인지. 현대차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유 캡틴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자신의 얘기고 자신의 사적인 질환 관계, 지극히 사적인 사항인데 무릅쓰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 이게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 단마진인지 아닌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우유 캡틴님의 표현은 그냥 만성 두드러기 환자라고 써놨는데, 단마진은 좀 어려운 한문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두드러기 환자인 건 맞죠. 그렇다고 모든 두드러기 환자가 다 단마진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제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인데 두드러기는 거의 재발을 한다. 그러니까 재발 잘한다. 황 후보자는 군 면제 후 재발을 한 적이 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재발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고 그렇다면 기록이 있었을 텐데요. 저도 바로 이게 궁금합니다. 그때 김광진 의원하고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이거를 좀 꼭 챙겨보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유 캡틴님 말씀은
황 후보자가 제발을 안 했다면 천운이고 정말이지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은 같은 동병의 입장에서 써주신 말이고 우리가 이 두드러기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잘 모르죠. 이 심하게 앓는 것을 저도 대학 때 친구한 경우를 보았는데 살짝만 이렇게 피부가 스쳐도 접촉을 해도 막 부어오르고 그러더군요. 그때 그 친구도 뭐 이걸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황교안 씨가 이걸로 면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제 대학 그 친구가 이걸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났었어요. 당시에는 듣고서 걔가 속상할까봐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두드러기 뭐 피부병 가지고 군대를 안 간단 말이야. 그러고 약간 핀잔을 주고 싶다가 그냥 참았었는데 핀잔 안 주기 잘했죠. 그러나 이분은 지금 얼마나 두드러기가 심하시면 재발을 안 했다면 천운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부럽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나 봐요. 우유 캡틴님. 힘내시고요. 군대 문제 해결됐으면 어떻게 좀 빨리 좀 나으시기를 이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년님. 공문서 조작을 대놓고 하려고?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병무 담당자마다 실무 담당자마다 뭐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뭘 어쨌다고요? 정말 이건 듣다 참. 신문 방송 듣고 보기 싫다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요 부분 뭐 새로 병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이거는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오전에 다른 글을 써서 넘길 게 있어서요. 이거 봤으면 정말 화가 제대로 나서 글을 못 썼겠군요. 아직도 병무청이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가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라면, 그가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면 병적 증명서를 새로 정정해서 발급해서 우송해 주겠습니까? 황교안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국회 외교통일통상 뭐 있죠. 거기서 병무청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별건으로 해서 단단히 따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뭐 국정감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이건 별도 건으로 병무청장을 소환해서 국회에 불러다가 왜 어떻게 해서 이따위 말이 오갈 수 있는 건지 국가 기록을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함부로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올바른 것인지 단단히 따지겠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이전에라도 말이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 법을 농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조정해서 뉴스 행간을 다시 부활시키든지 해야지. 정말 이건 이런 문제가 펑펑 터지는데 무슨 야당에서는 쓸데없는 이상한 논쟁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찌잘찌다님, 양복을 만들어 놓고 신체 사이즈를 쟀다네. 건축가의 스타일이 다르면 그럼 고층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설계도 그리면 되겠네. 제 말입니다. 변현주 사랑해님, 박지원 의원이 호남 민심은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YTN에 출연해서 뭐 이런 말을 했다네요. YTN 안 봤는데 호남 민심은 어떻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까? 진짜 호남 분들 들으면 소울님, 병무 담당자 실무 스타일이니 병적 증명서 새로 만들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군요. 업무 스타일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황교안 씨가 믿는 분의 은총이라 하시지 그러느냐, 네, 이러셨고요. 안 그래도 덥고 메르스 때문에 막 신경들 날카로워져 있고 그러는데 참. 물잡이님, 무슨 비유일까요? 국간장을 넣어야 할 국에 진간장을 넣으면 무슨 짓을 해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차라리 쏟아버리고 새로 끓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국간장은 뭐고 진간장은 뭐예요? 샘표 간장 이런 게 진간장인 거예요? 국간장이에요? 아무튼 어설프게 하면 뭐 해도 안 되니까 새로 하라 이 말씀이시죠?
브로콜리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아들 입영 연기 내역 공개도 거부했다. 북한은 대를 이어 충성하고 남한은 대를 이어서 병역 기피를 한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한민국이다. 이랬고, 소리엘님, 세월호 사태처럼 덮으려고만 한다. 아마 메르스 초동 대응, 정부의 초동 대응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경유인님, 그리고 곰곰님은 황두드러기라고 새로 닉네임을 지어주시는 것 같고요. 청문회 전에 물러나야 할 사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퇴하란 얘기 KBM3452님도 그렇고요. 오동팔님, 면제 판정을 먼저 받고서 나중에 단맞은 판정을 받는다. 이런 자가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먼저 잡아넣고서 나중에 죄를 만들어냈겠지.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오늘의 댓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선, 조치, 후, 승인, 후 보고 이런 거. 최근에도 그런 말 어디서 많이 들리던데. 대단군님, 저도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에 나가서 배운 용어인데요. 깔때기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거 대단군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을 매일 듣는 라디오로 강추합니다. 네. 자주 들어주시죠? 황교안, 이번 문제 있는 병역 문제건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날까요? 그래도 새누리당에서는 밀어붙이겠죠. 야당이 야당다운 행보를 한다면 새누리당의 분열을 충분히 이용해서 인준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요. 이건 누구 뭡니까? 새 숲길 정한님 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제 지인이 현재 중동에 계신 분과 아까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메르스, 그냥 너무 과민하게 걱정하시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시면 될 것 같다고요. 이강윤쌤, 탄저균 배달 사고가 더 궁금합니다. 이거 취재가 안 됩니다. 오산비 공군기지는 아예 한국의 어떤 분 말에 의하면 한미연합사가 아니고 미 태평양사령부 직할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한국 언론계에서는 아예 취재가 안 되는 부분이죠. 호주에까지도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배달이 됐다는 건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로 미군이 전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까지만 보도가 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궁금하고 알려드려야 할 책임과 그게 있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한계는 한계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니까 이 카톡 진짜 중동 괜찮아? 그랬더니 중동에 계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는 원래 있던 메르스고 전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한국에선 좀 오버하는 것으로 비친다. 중동 감기라고 해서 중동에 오면 감기 한번 제대로 걸리거든. 나도 작년에 걸렸었다 그랬고.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고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했지만 의사협회에서 토의 자료로 쓴 거를 정리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면 저와 친구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전 전체 공개로 글을 대부분 사적인 게 아니면 다 전체 공개니까요. 제 페이스북 검색해서 이강윤 이름 쳐가지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가산책 들어가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맨날 듣는 목소리인데 갑자기 반가우시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일 때 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했다면서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98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었던 때죠. 달서군가 거기서, 예, 달성. 예. 그해 12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제출됐었던 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국회법보다 이 행정부의 이 행정입법 관련한 내용에 대한 규제, 강제성이 훨씬 강한 내용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 내용 아마 오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예. 행정부가 이 시행령을 만든 시행령이 이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 행정부가 반드시 이 입법부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표현상으로만 보면 당시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국회법보다 훨씬 이 입법부가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이제 충실한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좋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지금 청와대나 또 여당 내 친박계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훨씬 행정부의 이 삼권 분립 정신, 헌법상의 삼권 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정도가 훨씬 큰 셈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그런 내용의 입법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그보다도 훨씬 약한 그런 개정국회법을 보고 이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다. 예. 정이 마비될 수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때 무슨 법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을 사인만 했거나.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건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인데, 예. 이 해명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왔고, 그래서 다른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네. 이름을 이제 올려달라고 해서 네. 올려준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설명인지 참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안 썼습니다만, 예.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안 발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 그래서, 이 본인이 대표 발의를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발의할 때는 물론이고, 예.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보통 의원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인을 이제 서로 해서 10명 이상이 돼야 이제 발의가 가능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번 내가 도와주고 이런 거죠. 그렇죠. 품앗이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인을 할 때 의원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 보좌관들이 하는 경우 예, 보장을 많죠, 갖고 사실. 있다가 하는 예. 경우가 많다. 이런 일들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법안 발의할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때도 본인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인한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네이버나 다른 데 쳐보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 아닌 해명,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게, 민경욱도 민경욱 대변인도 그거 검색 안 해보고 한 말이구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늘 혼나겠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이 논란의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친박계가 이 개정국회법을 자꾸 문제 삼는 보다 직접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진짜로 개정국회법이 뭐 위헌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삼권분립이 위배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염려 뭐 이런 것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사태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 근거가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정현 최고위원이 뭐 희한한 아이디어라고 뭐 하나 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폐기하도록 뭐 만들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했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지금 정확한 용어가 딱 떠오르진 않는데 아마 번의 아마 뭐 이런 제도가 있을 텐데요.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법은 이제 정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법제처에서 이제 좀 더 검토하고 이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건데 그 정부로 법안을 이송하기 전에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재의결하고 똑같은 절차 사실상의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이제 법안이 넘어오면 이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의결 조항이 이제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부로 이제 법안을 넘기기 전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회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밟는데요. 그 의결 절차는 조금 더 이제 강화된 의결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뭐 이게 위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 정부로 보내기 전에 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개정을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과된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국회법은 이건 사실상 폐기하고 한번 써먹어보지도 않고 청와대 뜻이 이러니 좀 바꿔가지고 새로 보내자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표현으로 봐도 이정현 최고위원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친박 박바라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니 국회는 당연히 그걸 수정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국회 그에 대한 입법부의 기본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망각한 발언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겨레신문에 오늘 뭐 한겨레신문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의 칼럼에도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엊그제는 다른 언론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 삼권분립 이번 개정국회법을 갖고 이제 삼권분립 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글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원래 이제 국회의회의 역할, 임무,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적인 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행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역할 이게 이제 의회의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취지는 애초에 태초부터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서 셋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독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 뭐 학자들 얘기도 나오고 뭐 철학자들 얘기도 나오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 칼럼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 공부 차원에서 읽어두면 나중에 온갖 뭐 정치 현상뿐만 아니라 그거 사실 그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참 기본적인 그 방향타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해주는 시각을 제공받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네네. 싶습니다. 어쨌거나 민경욱 씨하고 이정현 씨는 저 오늘 일과 끝나고 관저로 가서 혼을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잘 들었습니다. 내일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결했었습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 결정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네. 며칠 뒤 대법원에서 또 뭐 파기환송하라 이러면서 지금 전교조의 법외 노조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전망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법외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전교조 요즘 분위기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 대법원 결정 이전에 이제 헌재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날이 전교조 창립 26주년 5월 28일이었죠 아마. 네. 참 그 당시에 생일 선물 참 독한 거 받았다. 이런 이제 정서였는데 네. 이번 그 대법 결정도요. 사실은 어제 12시까지 이제 언론에 엠바고가 걸렸던 그 보도 일제히 진행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날인 그저께 밤 10시쯤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대법 그 결정에 이제 근거해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역시 그것도 어제 12시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혀 몰랐고요. 지난 헌법재판소 그 결정 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법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제 대법의 이번 결정은 이제 고등법원의
그 효력정지, 그 법의 노조와 효력정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했던 것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일정한 결론을 낸 건데, 사실 정교조도 이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사건이라든지 법의 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이 두 개를 제기를 해서 이미 그게 지금 고법에 가 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고법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대법원이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러게요. 그냥 갑작스럽게 고등법원에서 보류 중이었던 재판을 그대로 속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을 제기한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결론을 성급히 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고용노동부도 밤 10시 그저께 밤 10시에 이례적으로 밤 10시에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참 정교조 탄압에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를 하고 있고 대법원도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살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교조가 법적으로 합법인지 법 밖에 있는 건지 저희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의 노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메르스 대처를 초기에 잘못해가지고 학교가 막 휴교되고 전국이 난리인데 참 정교조 탄압은 치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제목을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데 정교조 탄압은 점광석화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심정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5월 28일 헌재의 결정에서 이미 커다란 방향타는 정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다 알 수는 있었는데 대법이 굳이 안 해도 돼요. 물론 법리상으로 틀리게 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명백한 사건 당사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더구나 이걸 뭐 엠바고까지 걸어야 할 사안도 아닌데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전교조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거 헌재에 한번 물어보고서 심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 일단 법의 노조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특히 안 좋게 날 경우에 전교조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좋게 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 꽤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었으니까 몇 개월 준비를 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물론 저희는 최악의 상황에도 좀 대비를 했습니다. 2013년에 이미 저희는 법의 노조 통보를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법 밖으로 밀려났다가 또 다시 지금 합법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밀려나기 직전인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정말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이런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법의 노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이미 이제 조합비 그 수납 체계를 이제 행정실에서 체크오프하던 것을 CMS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봉급 원천징수 교육부를 통한 원천징수 시스템이 아니고 전교조 회원들은 따로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재정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아무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뭐 전임자들을 복귀해라 이런 조치들이 또 있을 거고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저희의 그 현재 지금 입장은 과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교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필수 인원들이 존재하고 또 더욱이 이제 조합원의 그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던 그런 시도지부장이나 위원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부당한 어떤 총체적 탄압에 굴복을 해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또 소위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께서는 전교조가 설사 법의 노조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계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그 인정을 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뭐 어렵지만 그래도 좀 조합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전교조 20여 년사는 뭐 어느 하루 갓난하지 않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시밭길이었고 황무지이긴 했지만 교육부에서 전임자들 복귀 명령 내려올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다른 방침은 없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 이후로 네. 뭐 좀 상황이 좀 변한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조합 내부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 입장을 좀 바꾸자 네. 이런 뭐 의견이 있을 법도 하지만 네. 전혀 그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 입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2013년 가을에 조합원 총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67%가량은 9분 계속 끝까지 안고 간다. 네. 전교조 전체를 위해서 이 9분들이 잠시 피난하듯이 네. 법의 노조로 몰리는 건 막기 위해서 이분들을 조합에서 스스로라도 탈퇴, 이분들이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는 확인을 하셨는데 네. 교육부에서 학교로 복귀하라 전임자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문제 삼아서 파면 또는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라든지 네. 선출직들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출직들. 이제 법의 노조가 완전히 완결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은 하게 되겠지만 네. 현재 2013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교조의 방침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방침대로 하면은 아마 해직을 불사하면서도 우리 조직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속도 상하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네. 무슨 갓난의 그 대장정을 꾸리시는 분께 제가 네. 오늘 PD들하고 오전에 얘기를 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또는 대변인님과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그렇지만 저는 전교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싶었고 필요하다면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전교조를 사랑하고 지원하리라는 것도 꼭 아울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힘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 때 특정인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송 대변인께 그렇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덧 내일이 금요일이군요. 한 주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내일 4시 반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